네, 안녕하세요. 예비고3 국어 청렬쌤입니다. 오늘 배울 파트는 여러분들 3주차 모의고사 해설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미리 공지를 하면 제가 그 연도별로, 월별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편집했는데 중간 부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풀게 됐고, 여러분들 어차피 곧 대면 수업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대면 수업이 되면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출력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이번 3주차 과제인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이 나와 있어요. 전국 평균은 54.7. 그럼 좀 나쁘지 않고 평이한 난이도, 중간 난이도, 하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한두 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1컷이 87, 80, 72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자기가 받은 점수가 뭐 낮다, 높다,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등급 커트라인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일단 고전 소설을 먼저 볼 건데, 오늘 우리가 3주차 과제로 했던 고전 소설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조웅전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조웅전.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에 나오는 고전 소설들의 특징 아닌 특징을 놓고 보면 계속 작품 제목에 이 작품에서 중심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그럼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중심 인물은 당연히 누가 되냐면 조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될 거야. 조웅. 잠시만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조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 인물이고요. 이 조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전 소설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물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인물을 파악해야 되는데, 인물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오히려 인물 관계도라고 설명하죠. 드라마 관계도, 드라마 같은 것들도 나오면 인물 관계도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도를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신 분은 관계도를 그려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를 봤더니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네. 그럼 이 팁을 먼저 보자. 조웅전에서 나오는 꿈. 그럼 조웅전도 삼미인곡이나 송미인곡처럼 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대. 그래서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명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내려준 운명을 천명이라고 할 거야.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물,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이 작품의 단서 나왔네. 영웅적 면모. 그럼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이 작품의 갈래는요, 단서를 대놓고 줬지, 영웅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소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박시전이라고 하는 여자 영웅소설도 있었고, 유충열전이라고 하는 역사 영웅소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배울 작품은 조웅전이라고 하는 영웅소설이 된다. 그럼 영웅소설이 나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웅 일대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영웅 일대기 구조는 오산고등학교 친구들은 고1 때
10점짜리 서술형으로 출제되기도 했고 좀 무식하게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웅 일대기 구조를 모르고 영웅 소설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건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영웅 일대기 구조 첫 번째 단계는 고귀한 혈통. 영웅은 항상 세상을 구하는 능력자로 나오기 때문에 혈통 자체도 고귀할 거고 비정상적인 출생을 보일 겁니다. 일반적인 출생의 모습이 아니라 뭐 겨드랑이에서 나온다, 아래에서 나온다 이런 것처럼 비정상적인 출생.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보일 겁니다. 뭐 1살인데 말을 한다든지 3살인데 활을 쐈는데 백발백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영웅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을 거고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데 이것을 극복할 거야.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조력자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발생할 거고 이렇게 도움을 극복했더니 또 한 번의 고난과 시련을 경험을 하고요. 이것을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성장 후 겪는 위기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이렇게 지나가고 결국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영웅 일대기 구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 작품이 영웅 일대기 구조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박시전처럼 완전히 전부 다 비범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좀 어설플 것 같고 이 조웅전과 관련된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웅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는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 나올 거고요.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나오냐면요. 자유 연애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조금은 느낌이 다른 작품이 조웅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웅소설이니까 영웅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 영웅 일대기 구조가 모두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고귀한 혈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 천상계와 인연이 있다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작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일대기 구조가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주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유 연애 사상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조선 전기가 아닌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보시면서 인물 관계, 성격, 갈등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매번 그랬던 것처럼 꼼꼼히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4주차 과제를 할 때 저는 천천히 읽었으니까 파악이 되는 거고 조금 급하게 또는 조금 시간에 맞게 풀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 그 방향성을 계속 잡아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가겠습니다. 조웅은 대놓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 조웅이라고 하는 거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조웅이 되겠죠.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자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인물이 될 텐데 조웅이 송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태자를 구했다라고 나오니까 여기 나와 있는 태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더라도 긍정적 인물이다. 즉 주인공이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에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에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서번국 병사라고 하는 사람이 매복하고 있는 함곡. 함곡이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함정이란 뜻이야. 함정.
근데 함곡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을 몰라도 매복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니까 서번국 병사들은 조웅과 대립을 이루는 나쁜 사람들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막말로 아까 내가 인물관계도를 잠깐 언급했는데 얘들아, 이 부분을 가지고 인물관계도를 잠깐만 그려보면 조웅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얘와 우호적이고 또는 조웅이 긍정적으로 맺고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자가 있다면, 반면에 조웅과 대립을 이루는 서번국 병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인물관계도라고 설명을 하잖아. 이렇게만 그려놓고 봐도 구조에 대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이어서 볼게. 이적이라고 하는 건 이때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에 원수가, 여기 나와 있는 원수도 밑줄 쳐보면 지금부터 얘들아 조웅이라고 나오지 않을 거고 뭐라고 나올 거냐면 원수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원수가 조웅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그럼 여러 날이 지나서 연주라고 하는 공간으로 갔다니까 당연히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군말을 쉬게 하고, 군대에서 쓰는 말을 다 쉬게 하고, 원수 즉 자기 자신도 노곤 피곤하고 지쳐서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든. 와, 이 부분 진짜 유명한 구절이거든 얘들아.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든다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된 게 무슨 글자가 있냐면 호접지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금호고등학교는 배웠던 건데요,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에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 꿈을 꾸러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인몽이라고 설명해요. 인몽, 꿈속으로 들어간다. 중요하고 알고 계시면 많이 쓸 수 있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볼게.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원수가 정말 날개를 얻은 게 아니라 꿈속이니까 날개를 얻었다라고 하는 설정도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그럼 그 나비를 따라 공중을 날고 어떠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꿈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꿈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비현실성, 즉 같은 말 전기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이어서 볼게요. 또 한 곳에 들어가니 여기저기 공간이동 계속 나오나 봐요.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까 문에 현판을 붙였으되 만고 충렬문이라고 쓰여져 있었대. 만고 충렬문.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아 있으래. 그럼 이 노인도 결국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될 테니까 일단 표신해야지. 얼굴은 관옥 같고, 비유적인 표현, 직유법.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그럼 가로 닫아볼까? 여기까지는 앞에 나오는 노인의 모습을 묘하고 있는 거야. 묘사하고 있는 거지.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인물을 묘사한다라고 하는 건 고전소설 단골되는 부분. 그럼 결국 용포를 입고 황금관을 쓰고 있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한 노인은 임금이구나, 즉 왕이구나 라고 하는 건 쉽게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무수한 사람들이, 그러면 임금 주변에 있는, 죄송합니다, 임금 주변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야? 신하가 되겠지. 임금 옆에는 열좌하여, 열좌라고 하는 건 자리에 벌려서 앉다, 그러니까 쭉 줄지어 앉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의 절대에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가인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아름다운 여인,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마찬가지 체크해 놓고요. 밑도 끝도 없이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죠. 이런 부분들을 뭐라 그래 얘들아?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죠. 생각해봐. 가인들이 앉아있고 그 잔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 근데 여자 진짜 이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망고 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위에 앉은 제왕은 어찌된 줄 모름에 분부할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혀 올려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 신하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서 말하기를. 이어서 볼게요. 저는 본래 한나라의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합니다. 옛 일을 살펴보니까 복이 북두칠성과 1월에 찬란합니다. 또 한 공적이 말하기를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까 제육될 만합니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가 세상에 진동합니다. 하였더라. 뭐 별로 이해 안 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잘 봐. 그 남은 공적은 다 어떻게 할까? 즉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서술자가 전부 다 말하기가 부담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웃기죠. 마찬가지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좌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 즉 마음속에 있는 내용 또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말하고 혹 녹이 등천하며 화가 하늘까지 뻗치며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서 있고 쉼표 동그라미 어떤 자는 춤을 추기도 하는지라.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음성상징어 나오죠. 음성상징어.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을 추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보면 어디로 체크해야 되냐면 반점은 위에도 나오니까 반점을 위에다 체크해 보면 지금 반점을 동그라미 쳤는데 이것은 단어나 문장을 이어주는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열거법. 그리고 어떤 자는부터 하는지라까지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대꾸법.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말하기를 우리 각각 소에는 옛일이다.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다.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잘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이어서 볼게.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송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송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송나라 입장에 상대방은 역적이라고 표현하겠죠. 멸송이라고 하는 건 송나라가 망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어.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어떻게 회복하지 않겠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도 못해 하늘이 송나라의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그럼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웅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즉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임무로 주기 위해서 조웅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명하였는데, 불쌍하다 조웅. 일시가 국난하여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어서 명일미명의 서번적의 관계에 걸려들어 죽을 것 같으니 불쌍하다. 조웅의 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조웅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송나라의 왕실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웅이 하고 있는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는 일도 우리와 같은지라.
그럼 잘 봐. 여기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가 우리랑 같다라고 주장하는지를 찾아야 돼. 도대체 뭐가 같은 거야?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에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고 가련하다. 가로쳐보세요. 바로 정답 나오죠. 아, 조웅불쌍해. 우리랑 같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정해진 나이도 다 못 살고 전쟁에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조웅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뭐가 같아? 그건 뒤에를 보면 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이러할 때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등장인물이 또 한 명 나오죠. 새로운 인물. 송나라 문제. 그럼 이 송나라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문제라고 하는 두 글자는 신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원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항상 중요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주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그럼 여기 등장한 송나라 문제는 좀 높은 사람인가 봐.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오십니까? 문제가 말하기를. 이어서 갈게.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야. 오다가 한 곳을 보니까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 하였건을. 가로 닫아볼까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앞부분 줄거리에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정이 있다라고 했지. 그 부분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전소설 볼 때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는 이유가 이거야. 앞부분의 줄거리가 요약된 부분이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보면 내용의 전반적인 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이어서 볼게. 행여 그러할까 하여 쉬운 일수. 쉬운 일수라고 하는 건 지금의 운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의 운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온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송나라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좀 높은 신하이긴 하지만 조웅을 생각해주는 긍정적 인물이 될 거고, 이 송나라 문제가 부탁하고 온 이 도사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도사라고 하는 사람도 조웅을 도와주는 긍정적 인물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시니 좌중이 외쳐 말하기를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론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여기 대놓고 나오죠. 남갈몽이라. 이 남갈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단어입니다. 빈출단어. 결국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얘를 강몽이라고 설명할 거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꿈에 들어가는 것을 인몽이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하늘의 명에 대해서 알게 됐지. 송나라를 회복시켜라. 천명과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세계의 위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초월적인 사람들이 지켜주는구나. 즉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보호하다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비호라고 설명하거든. 보호하다를 비호라고 설명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볼게요.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여기서 말하는 꿈속의 일이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내용들.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 염려가 끊이지 않았대. 그럼 이 염려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꿈속의 일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얘들아, 이 함곡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잘 봐. 이 함곡은 아까 위에서 말했지? 함정이라고. 함정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서 슬피 울고. 우리 매번 봤던 거 또 나온다 얘들아. 잔나비가 슬프대요. 잔나비는 동물인데 감정 느낄 수 없죠.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이 부분을 같은 걸로 보면 안 되고 구분해 봐야 되는 첫 번째 1번. 잔나비가 슬피 운다. 당연히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그리고 감정이입이라고 죄송합니다. 감정이입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잔나비를 사람처럼 표현한다. 의인법이라고 봐도 되겠죠. 의인법. 그리고 두견성. 두견성에서 이 두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텐데 두견새거든요. 두견새.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소리야. 즉 두견새의 소리는 불여귀를 일삼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미리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배경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조웅이 가는 길에 두견새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만 해석해도 돼. 이제 불여귀가 뭔지도 모를 거고 일삼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두견새 소리가 들린다 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배경묘사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행군하고 도착한 곳이 함국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경묘사는 긍정적 배경묘사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배경묘사가 되겠죠. 부정적인 상황. 이어서 볼게.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 하고 비유적 표현.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까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배옷을 입은 한 노옹 늙은이가 있어. 그럼 이 노옹이라고 하는 사람도 체크해 놔야겠네. 노옹이 있어. 이어서 볼게요.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 백우선에서 한자가 안 나오긴 했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부채야, 부채. 얘가 부채로 원수. 이 원수는 누구였어? 앞에서 얘들아 조웅이라 그랬지. 조웅을 만류하거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노옹도 조웅을 걱정하고 있으니 긍정적 인물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할 그러합니다. 노옹이 말하기를 위국으로 가는 조원수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삐 알려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조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말로 조웅이 될 텐데 지금 실제로 노옹이 대화하고 있는 게 조웅이지만 조웅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말 안 했죠.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조웅이다. 이제 자기의 본 모습 또는 자기가 누군지를 밝혔고 죄송합니다. 무슨 일로 긴이 찼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인데 성품이 남과 달라서 빼어난 산청과 명승지지를 즐겨하고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천명도사를 만나서 수삼일을 머물렀더니 그럼 얘들아 또 인물 나왔지. 천명도사. 수삼일을 머물렀는데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말하기를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럼 잘 봐. 도사가 한 서찰을 주라고 이야기했대.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이건 뭔 개소리야가 아니라 우리 이미 봤어. 어디서 봤냐면 잘 봐. 우리 앞에서 형광펜으로 칠할게. 보라 색깔로.
송나라 황제를 회복할 신하가 조응이야. 근데 불측한 서번이 조응을 잡으려고 함정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고 부탁하고 왔어. 이 부분에 나오는 이 도사가 즉 꿈속에서 만났던 도사가 지금 여기 나오는 노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꿈속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천명도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꿈에서 경험한 내용 또는 꿈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 실제로 실현되었다라고 해석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는 행색이 아득하였다. 사라져버렸다. 그럼 결국 편지 받고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행적이 아득하게 사라졌다라고 말하니 이 노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면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또는 긍정적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편지를 급히 떼어내고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번 쏴 라고 쓰여 있었다.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조응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원수가 편지를 다시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말하기를 함곡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말하기를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 데리고 와.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들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와.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으로 들어가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몰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라고 말하면서 조응전이 출제됐던 범위가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어요. 문제 볼까요? 2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전소설 인물 찾고 인물 바탕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송문제는 원수는 노응은 위홍창은 황금관을 쓴 노인은 그럼 지금 밑줄 친 것만 놓고 봐도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인물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엄청 쉽게 풀릴 텐데 적절한 거죠. 송문제는 서번적의 관계에 빠져 약속 지키지 못했다. 지켰죠? 관계에 빠지지 않았죠. 원수 즉 조응은 항복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췄다. 거꾸로 돼야죠.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응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성공에 이끌고 항복에 들어가지 않았지. 왜? 선봉을 이미 들어간 선봉을 데리고 나온 게 위홍창이니까.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있다가 뜰로 나와서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마찬가지 이것도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될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많이 쉽게 풀린 문제였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풀린 문제. 그 다음 24번 갈게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먼저 보기 먼저 볼까? 낭만적 사건에 의한 환상성, 시간의 흐름, 낙관, 진취, 공간 광활함, 구체적인 시대 상황에 대한 현실성, 공간적 변화의 긴장감, 계절 상황의 쓸쓸함, 비현실 공간에 느껴진 신비로움,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 지금 밑줄 친 것만 미리 체크를 하거나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도 굉장히 용이한데 여기서 일단 A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조응의 꿈속 공간이었죠. 조응의 꿈속 공간이었고 B라고 말하는 부분은 현실이야. 근데 어디를 가고 있는 현실이야? 함곡. 그럼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큰 축만 놓고 봐도 굉장히 쉽게 풀릴 텐데 일단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 꿈속인데 공간의 광활함이 뭐가 나와? B.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인물의 낙관적 태도 안 나오죠. 어떻게 하지? 슬프고 상한 마음으로 가고 있잖아. 3번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구체적인 시대 상황에 대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나온다고 볼 수 있지. 왜? 조웅이 무엇을 얻었어? 날개. 그리고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A만 보시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요. 4번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 그럼 공간적 변화가 조금 나온다고는 할 수 있어. 아까 첩첩한 산중에 순봉기 빽빽한 곳, 뭐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는 곳 이런 식으로 공간의 변화가 나온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긴장감은 없죠. 긴장감은 없죠. 또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아니야.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상한 마음으로 함곡을 가고 있으니 쓸쓸함이라고 하는 정서 또는 걱정이라고 하는 정서. 근데 쓸쓸함이라고 하는 정서 틀렸죠. 오히려 함정에 빠지면 어떡하지? 내 군대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더 적합한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비현실적인 공간 맞죠? 꿈이니까요. B는 그리고 현실 공간 맞죠? 느껴지는 불길함 맞죠? 신비로움 맞죠? 정답 몇 번? 5번. 25번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게요. 오해하지 마. 이건 바로 끝나요.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 안 해요. 자기의 공적에 대해 이야기할 뿐 평가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 옳지 않은 거. 꿈속에서 속문제가 또 나와. 인물이 조웅 나오고 조웅이 노웅에게 천명도사의 부탁. 계속 인물들 나오니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꿈속에도 속문제가 조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조웅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맞는 말이죠. 하늘이 조웅을 송나라 왕실의 명예를 회복할 사람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2번 조웅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 아니지. 꿈속에서 말한 게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과 불길함,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니까 틀렸겠죠. 나머지 문제는 아까 설명하면서 봤던 것들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넘어가서 몇 번으로 갈 거냐면 32번입니다. 32번 갈게요. 지금 배울 작품은 뭐냐면요. 제목 먼저 볼까? 안서우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원 12곡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만 접근해서 보면 얘들아, 일단 위에 나와 있는 뭐 11장 잠깐 볼까요? 11장을 보니까 세 줄로 끝나죠. 세 줄로 끝나고 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11개가 있대. 그런데 제목 보시면 12곡이니까 총 12개로 이루어진 무슨 시조라고 할 수 있을까? 연시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연시조는요, 여러분들께서 고1, 고2 때도 많이 하셨던 것처럼 연시조는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하는 평시조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주제 아래에 묶여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연시조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유언이라고 하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로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살펴보자. 제 1장 가겠습니다. 1장. 문장을 하자 하니, 문장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문이라고 하는 글자는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넘어가 볼게. 문장을 하자 하니, 지금 뭐 글을 배워서 또는 글을 배워 글을 쓰고자 하니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문장을 짓고자 하니 인생식자,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환시. 우환시라고 하는 건 걱정과 근심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라고 하는 글자가 시작이란 글자야.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옆에 별표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주차 때 모의고사 봤던 것처럼 별표시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들은 또는 단어들은 이미 뜻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해석하면 돼요. 다시 갈게. 글자를 배워서 문장을 짓고자 했는데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서 좀 안 될 것 같고 공맹을 배우려 하니, 즉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건 공자, 맹이라고 하는 건 맹자입니다. 공자와 맹자를 배우려고 하니 도약 등천 불가급이라. 또 마찬가지 뜻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뜻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도는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이, 다시 설명할게요. 도약 등천은 도는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이 불가급, 어려워서 미치기 어렵구나. 이내 몸, 여기 나와 있는 내라고 하는 건 시적화자가 되겠네. 이내 몸 쓸 데가 없으니까, 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성대농포 되오리라. 마찬가지 별표시 나와 있으니까 뜻 제시되어 있을 거고, 성대농포라고 하는 건 태평성대에 농사를 짓는 농부나 되어볼까 하노라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내용 없었고요. 제 3장 갈게요. 홍진의 절교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상춘곡에서 나왔던 홍진이 또 나왔어. 그럼 결국 이 홍진이라고 하는 건 관습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면 속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하나의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관습적 이미지? 라고 해석하시면 좋은데, 이 관습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오랜 세월부터 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습적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요령 피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자주자주 사용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소나무가 나오면 우리 항상 뭐야, 지조절개요. 이런 것들, 이런 게 관습적인 이미지라고. 그래서 관습적인 이미지는 알고 있어야 좋아. 시간 단축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알고 계세요? 홍진의 절교하고, 즉 화자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 또는 속세와 연을 끊고 백운을 위우하여, 이 우라고 하는 글자는 알지 얘들아? 친구, 버두. 즉 백운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죠. 흰 구름을 위우하여, 벗으로 삼아서, 와, 차연친화지. 바로 나오잖아. 녹수청산에 시름 없이 늙어가니, 즉 푸른 녹수, 푸른 물과 청산, 맑은 산에 시름, 걱정 없이 늙어가니 이 중에 무한지락을 헌사할까 두려워해라. 이 가운데 있는 무한지락, 그럼 무한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지. 반대말 뭐야? 유한. 락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야? 즐거움이지. 그러면 무한한 즐거움을 헌사할까 두려워라. 그러면 헌사할까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해석하지 마. 그냥 괜찮아. 그럼 이 중에 무한한 즐거움이 두렵다라고 하는 건 결국 숨겨진 내용을 추론해 보면 남들이 알까봐 라고 해석도 될 거고요. 나만 알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개입할까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위에 나와 있는 초장과 중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야. 결국 나는 속세와 인연을 끊고 자연 속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 속의 즐거움을 좋아할 거고,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이 즐긴다? 어우 싫어 싫어, 이런 느낌을 말할 거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시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6장으로 갑니다. 사람이 인간의 벗이 있단 말과 나는 알기 싫으여라. 인간, 즉 사람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알기 싫으여라. 싫다. 얘는 싫다는 뜻이야. 왜? 인간의 벗이라고 죄송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인간의 벗이라고 하는 것도 화자가 싫어하는 뭐야? 속세잖아요. 물 외에 벗 없단 말과 물의 벗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떠난 곳에 친구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알기 즐거워라. 나는 알고 싶다. 싫다, 좋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 두 부분은 뭐예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이 될 거고 뭐 대조법도 되겠죠. 싫거나 즐겁거나 싫어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내 분인가 하더라. 그것은 나의 분수에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사대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볼게. 또 위에 봤던 것처럼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일단 쓰이고 있다는 바로 캐치가 가능하실 거고 유정코 갈게요. 정이 있고 무심한 산, 무심한 것이 이 산이라고 하는 글자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주 나와요. 것, 할 것 이렇게 했을 때 것이요. 정이 있고 무심한 것 아마도 풍진붕우라고 나오죠. 세상의 벗들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면 좀 많이 어려워요. 이 부분은요. 무심코 유정할 산, 즉 무심하고 유정, 정이 있는 것이 아마도 강호, 구로, 즉 자연의 갈매기와 백로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잘 봐. 정은 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무심해. 그럼 얘를 화자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무심하지만 정이 있는 것은 긍정적이야. 이거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말장난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강호라고 말하는 것도 자연이라고 하는 관습적 이미지가 될 텐데 자연 속에 머물러 있는 구로가 나는 좋기 때문에 그냥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야 작비금시 어제는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은 좋다고 깨달은가 하노라. 생각되는 것을 깨달았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9강 갈게요. 9장 도팽택 기관거 할제와 아래 나오죠.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날 때와 태부 걸해귀 할제 아래 나오죠. 한나라 태부 소강이 사직을 간청할 때. 그럼 결국 이 두 부분의 공통점은 벼슬에서 벗어나서 은거 같은 말 자연으로 돌아가다가 되겠죠. 호연행색을 뉘 아니 부러워하리 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갈게요. 이 호연이라고 하는 건 자주 나오지. 뭐라고 나와? 호연직이라고 나오고 호연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 나오냐면 관동별곡에서도 나와요. 인용된 부분에서. 공자가 주장한 거거든요. 공자. 그러니까 노나라라고 하는 산에 노나라라고 하는 국가에 산에 올라가서 되게 좁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호연지기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거기까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하게 호연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넓고 큰 기계 또는 뭐 기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연의 행색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알고도 부지기하니 즉 알고도 그칠 줄 모르니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모르니 나도 몰라 라고 끝납니다. 별 내용 없고요. 11장 인간의 풍우는 즉 인간 세상 또는 인간의 삶의 바람과 비는 다하니 많으니 무슨 일로 머물러 있는 것인가. 물 외에 세상 밖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세상 밖이라고 말하면 여기서는 자연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의 연화라고 하는 것도 자주 나와. 얘들아 알고 있어야 돼. 얘도 관습적인 이미지고요. 안개와 노을이요. 고전 작품은 현대어로 해석만 하면 굉장히 체감상 쉽게 느껴집니다. 안개와 노을이 족하니 만족스러우니 무슨 일로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꼭 갈 거야. 이제는 가려고 정하니 일흥 아주 흥해
겨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작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주제라고 설명하면 되죠. 자연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생략된 부분들이 좀 많은데 뭐 생략된 부분들에서 뭐도 나오냐면 세상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한탄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생략되었다고 한 가지만 알고 있지 말고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이 2월달에 나오는 수특에 반영될 수도 있잖아. 그거 우리는 이미 하나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작품 갈게요. 그 아래 보시면 목이 너무 아파 얘들아.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조용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요. 조용. 이 조용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들께서 눈치채셨겠지만 고전 수필입니다. 근데 고전 수필이라고 해도 얘들아 어쨌든 이 수필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필의 성격은 알고 계실 거니까 고3이고 부연 설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조용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주제 먼저 말해줄게. 이 작품을 통해서 좀 특이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여기서는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에 대해 설명하는 좀 독특한 글이야. 그래서 고3 애들이 보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게으름 나쁘지 않네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기출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수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나는요 허구적 대리인이 아니라 글쓴이 작가 자기 자신이죠.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앞에 나와 있는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고, 비몽사몽한 상태를 깨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게으름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해요. 여기서는요. 잠을 깨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 직유법. 답답한 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답답한 게라고 말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든 게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이 부분이 되겠죠.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게으름의 귀신이라고 다음 부분에 대놓고 나오죠. 방금 봤던 것들이 왜 방금 봤던 것들이 왜 게으름의 귀신이라고 해석이 되는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대놓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게으름의 귀신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귀신도 방금 봤던 게으름의 귀신. 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니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위에 나와 있는 게으름 귀신이 되겠죠. 내 속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라고 하는 건 글쓴이가 될 거야.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어. 게을러서 가로 열어볼게.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고 쉼표 열고 나오네. 솥발이 부러져서 게을러서 고치지도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깊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떠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고 용모는 날로 여의어갈 뿐만 아니라 말숫자 줄어들고 있다. 가로 닫아보세요. 여기까지는 게으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기는 폐단을 같은 말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됐죠? 이 모든 허물은 이라고 나오죠.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럼 이 허물이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게으름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들이 되겠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째서 다른 이에게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서 저 낙토, 즉 극락정토, 죽음의 세계로 가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는 거야. 즉 일석이조야. 너 좋고 나 좋은 상황이야. 이에 귀신이 말했다. 와, 특이하지. 즉 특이한 부분인데 왜 특이하게 보이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운명론적 가치관, 세계관이 나와야죠.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세요. 그럼 여기 말하는 나가 누구야? 귀신이 말하고 있으니까 게으름 귀신이 되겠죠. 글쓴이가 아니라. 굳센 쇠는 부러지고, 굳센 쇠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강한 나무는 부러지고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마찬가지 또 쉼표 나오네. 우뚝한 것은 꺾이기가 쉽습니다. 가로 닫아볼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열거가 적용되고 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질러지지 않고, 가로 또 한번 열어볼게.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그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게으름의 입장에선 나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고요한 것들은 영원할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열거라고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게으름의 입장에서 본 긍정적인 것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아까 봤던 위에 나온 열거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고요. 게으름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비유적인 표현,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가로 열어볼게. 세상에 근면이, 즉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지요. 가로 닫아볼까요? 근데 이 부분은 얘들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럼 이 부분은 역설법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부지런하게 생활을 해야 대학을 가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마찬가지 성공을 할 거고. 근데 그걸 뒤집고 있으니까 이어서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쫓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딨어? 지금의 당신이라고 하는 건 게으름의 상태가 되겠죠. 너가 게으름의 상태고 게으름 상태에서 물러나 있으니까 시비의 소리가 없잖아.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물욕이라고 하는 건 세속과 관련 또는 속세와 관련된 욕심들이 되겠죠. 휘둘러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 마찬가지 게으름의 상태, 걱정이 없어서 제정신을 잘 보존하고 있으니까 당신에게는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를 버리고 무지를 이루며 유위를 버리고 무위에 이르며 유정을 버리고 무정을 지키며 유생을 버리고 무생을 즐기면이라고 나오죠. 와우, 여기 마찬가지 또 뭐야 얘들아? 쉼표 중간중간 엄청 나오잖아. 열거가 되겠죠. 열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특이한 것들만 체크해 볼게. 유지를 버리고 무지를 해야 돼. 유위를 버리고 무위를 해야 돼.
유정을 버리고 무정을 해야 돼. 유생을 버리고 무생을 즐겨. 그럼 지금 제가 초록 색깔로 색칠한 이것들은요, 게으름이 추천하는 것들이니까, 게으름이 추천하는 거니까 게으름과 동격, 같은 자격의 의미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게으름이 권한다? 그럼 게으름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한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 도울 건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세요.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잘못은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독특하죠. 독특하죠. 근데 이 부분은요, 게으름을 장려하는 글이 아니라 결국 잘 봐. 위에서 초록 색깔로 밑줄 친 것들 있잖아. 초록 색깔로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자 오히려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도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게으름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뒤집어서 오히려 게으름이 있을 때 세속과의 거리를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대조적 소리 나오는지 명령적 어조 나오는지 부정적인 시각 인식 공간이동 나오는지 삶의 순응의 함 드러내는지 청자 나와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 나와 계절의 변화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이 나와 이걸 가지고 보면 되는데 항상 말합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가나 적어놓고 O 또는 X O 또는 X를 적어가면서 해야 돼. 일단 1번 갈까?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글쓴이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가는요 나오고요. 나도 나와요. 가에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벗, 속세죠. 아까 무례라고 하는 걸 자연으로 해석하자라고 했지. 그러면 속세와 자연은 당연히 대조를 이룰 거고 단순하게 유의라고 하는 것과 무의라고 하는 거 대조 유정이라고 하는 것과 무정이라고 하는 거 대조가 되겠죠. 일부만 제가 짚은 거예요. 대조 엄청 많아. 그럼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 그럼 여기까지는 가에도 나오고 나에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럼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가에는 자연에서의 삶 나에서도 마찬가지 까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니까 1번 이렇게 풀라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고. 아까는 제가 보기를 까먹고 놓고 들어왔는데 이거 같이 볼까요? 유한 12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이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물고 있지만 강호와 속세 사이 갈등을 반복한다.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대요. 이어서 볼게요. 제1장의 초장, 3장의 초장, 6장 초장, 9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1대1로 매칭하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볼게요. 초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그리고 옳지 않은 것 어렵지 않아서 바로 갈게. 4번이죠. 4번 왜 정답이 4번인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4번 볼게요. 4번에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벼슬을 버리고 떠난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팽택 기관제와 태부거렉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맞아? 그럼 이 두 사람은 벼슬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벼슬을 버리고 응거한 사람. 그럼 당연히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인용한 중국 인물들도 결국 속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정답 4번. 넘어가서 34번 갈게요. 절교와 우의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 내용일치 라고 보시면 되고, 맥락 파악. 가자.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 맞지? 왜? 화자는 물, 외의, 벗을 긍정하니까. 붕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맞지? 왜? 붕우라고 하는 건 뭐니까? 인간의 벗이니까. 백운과의 위유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 맞죠? 백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 흰구름이잖아. 자연을 통해서 무한지락, 즉 끝없는 즐거움 느끼고 있지. 4번. 화자가 위유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 외에 연안족한 곳에 있다. 친구로 사귀고자 하는 구로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갈매기 그 부분이죠. 물회 연하족이라고 하는 건 자연. 그럼 마찬가지 4번도 맞는 말. 물회와 벗과 위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꾸로 됐죠. 뒤집어야죠. 정답 5번. 기억과 니은을 첨가하여. 기억이 뭐였냐면요, 잠시만요, 저도 시험지를 한번 볼까요. 기억이 뭐였냐면,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가 하노라. 현대풀이 볼까?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다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대. 그럼 깨달음이 될 거고, 니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깨달음이 되겠죠. 그럼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은 깨달음이 될 거야. 그럼 깨달음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의 화자는 공맹을 배우기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함을 알게 됐다. 아우, 뭐 개소리야. 연관성 없지. 이에 나는 태초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며 구센세와 같이 아우, 필요 없어요. 불필요해. 기억의 화자는 녹수청장의 삶을 즐거워하고. 맞죠? 니은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 아우, 뭔 개소리야. 깨끗한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잖아.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깨달은가 라고 밝히고 있죠. 니은은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 라고 하는 식구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4번. 이 조용도 보기가 있었네요. 갈게요. 조용에서의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구조 알고 계세요?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 여기서 말하는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긍정과 부정이 되겠죠.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럼 결국 게으름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 그런데 긍정적인 게 더 좋아. 이가 되겠죠. 됐죠? 할게요. 내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맞지? 내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 나열하고 있죠.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맞죠. 내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보여주려는 필자의 의도. 뭐 양면성이 아니죠.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답 3번이 되겠죠. 복잡하고 어렵게 가지 마세요. 복잡하고 어렵게 가지 마시고 앞에다가 적어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의 경우에는 고전 산문의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약간 보너스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보너스 파트.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고전 산문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물 관계도 또는 인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인물의 성격에 주목하세요.
근데 성격에 주목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봐. 긍정이야, 부정이야,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이 정도만 구분해 놓고 접근해도 좋아. 그리고 여자가 나오면 당연히 주목해야 돼. 왜냐면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녀자 생활을 했잖아. 근데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 작품은 굉장히 유니크한 작품이고 중요한 작품이고, 거기다가 더 특이한 건 여자가 적극적이다? 그럼 완전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고전 운문이라고 하는 게 고전 시가거든요. 뭐 가사, 시조 이런 것들. 고전 운문을 보실 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말이 나오면 패스해. 괜찮아. 또는 힌트 주잖아. 아래 어려운 말들은 힌트를 보고 맥락을 추측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차피 고전 어휘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작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관습적 상징어들은 요령 피우지 마라. 암기해야 된다. 이건 아까 말했던 거 소나무는 지조절개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항상 화자를 먼저 찾는 건 여러분들께서 아실 테니까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시면 얘는 현대시가 처음 보는 게 나왔을 때 분석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 정서를 찾을 때는 화자가 어떤 감정이야,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고, 화자가 의지가 있고 없고, 또는 화자의 태도는 어때? 기타 등등등 다양한 요소들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읽어. 그럼 의미가 대략적으로 추측이 될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아래야라고 하는 건 아나 으로 바꿔서 읽으면 웬만하면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병서글자 알죠? 비읍시옷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뒤에 나오는 글자를 된 소리로 읽으세요. 그러면 소리내서 읽다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팁이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등급이 항상 1등급이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